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Q 출범식에서 이재명은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정치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 해법으로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되어야 하며 국민이 지배하는 나라로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광장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탄핵 전국에선 찬성과 반대 두 목소리로 갈라진 시민들이 모여들었으며 구속 이후엔 윤석열 탄핵과 구속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습니다. 광장의 에너지를 정치에 직접 반영한다면 당장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하고 탄핵도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광장 정치도 직접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기 진영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더 크게 소리치라고 주문하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조종하려는 독재일 뿐입니다. 광장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는 일방적이며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재할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따르겠다는 민심은 선동으로 조종한 이재명 본인의 의지입니다. 지도자의 선동에 휘둘린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그것을 민주주의로 가장한 행태가 바로 결속주의, 곧 파시즘입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진영만이 이런 게 아닙니다. 좌파 진영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뿐 좌우로 갈라진 광장에서 파시즘적인 색깔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꺾기 위해 윤석열의 편에 서는 것은 부당합니다. 윤석열을 꺾기 위해 이재명의 편에 서는 것도 부당합니다. 어느 쪽에 서더라도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가치와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함부로 짝짓지 않으며 힘들다고 쉽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춥습니다. 어저께 퇴근하는데 네. 전철을 타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문이 한번 열릴 때마다 뭐 찬바람 장난 아니야? 정말 장난 아니고 심지어 그 지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이 열리면은 이 바람이 엄청 차가워서 발이 시렵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지금 아침 기온 영하 11도 그랬거든. 네. 하루 종일 아마 뭐 영하 낮 기온도 영하 7, 8도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때늦은 또 한파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일주일 이것도 뭐 4만 사원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래요 지금. 이거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러고 화요일부터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의 이제 이 기후 상황이 지금 대략 한 4월부터 11월까지가 여름일 거라고 해요. 아, 네, 그렇다고 하죠. 네. 7개월 여름.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장마가 아마 있을 거고. 뭐 근데 작년 생각해봐도 한 작년도 추석 지나고 갑자기 그때 확 추워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거든. 야, 엄청 오랫동안 덥다가 네. 예, 추석이 지나면서 갑자기 풀렸죠. 네, 한 2주일 정도 사이에 갑자기 휙 추워지면서 급하게 이제 겨울이 온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4월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4월부터 당장 막 30도 이렇게 가진 않겠지 설마. 그렇죠. 근데 몰라 그렇게 갈지도 몰라. 이제 하여튼 예년 평년보다 좀 더 덥다. 네, 많이 더워질 덥습니다. 예정일 거다라는 거죠. 올해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은 어떤 식이든 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지역적인 지방 뉴스가 하나 나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경기도에서 이제 3년 전에 실시했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했었죠. 네, 대선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이재명 인구도시 시절에 이제 뭐 억지로 밀어붙여 실시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이제 실시한 지 3년이 됐는데 3년 지났는데 오히려 지역 인구는 더 줄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일자로 매일경제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제 연천군 청산면에서 2022년 4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2022년 4월이면 대선 끝나고 나서지. 그렇죠. 네, 3월에 대선을 치르고 네, 5월부터 이제 인수위 기간을 거쳐서 5월부터 시작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2021년에 아마 선거 그 출마 전에 이거 아마 막 밀어붙여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 정책 자체가.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월 15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그 연천군
청산면 주민 전부에게 지급하는 그런 네. 실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첫 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제 22년 4월에 시작해가지고 연말에 보니까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2월 말 인구는 4,21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2명이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10% 가까이 증가한 거네요. 한 8, 9% 증가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년 차인 23년 12월, 3년 차인 이제 작년 12월에는 다시 인구가 감소를 한 거예요. 23년 12월에는 4,176명, 작년에는 4,063명으로 이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다시 접어든 거야. 그래서 최근 2년 새 이제 인구 감소율만 따져보면은 청산면이 3.5%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연천군 전체 인구 감소율이 2.8%인데 이거보다 높다는 거죠. 네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천군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한 거는 사업 초기 가족이나 지인 집 등에 편입하는 사람으로 인해 인구가 늘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 사는 사람이 주소 좀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네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실거주 중 여건이 까다로운 데다 주거지를 따로 마련하기도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후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지금 감소세나 증가세나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이게 좀 뻥튀기도 했다. 뭐 돈 준다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돈 준다고 그러니까 주소지 막 그 가라로 옮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라로 옮겨놨는데 가라로 옮기면 그 지급을 안 해주니까 에이씨 그러고 도로 돌아가서 인구가 빠진 걸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이 전입신고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이런데 이제 원래 그 주거 목적이 건물이 아닌 네네. 이런 건물에 이제 주소 등록하면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좀 정말 여기 이 연천군 여기 청산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농막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은 지금 못 받는다 소리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 그 3개월짜리 유통기한 3개월짜리 지역 상품권을 월 15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용부는 자동 환수되고 뭐 당연히 자동 환수되죠. 재지급하지는 않는다. 네. 청산면 측에서는 이제 이게 뭐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지역 상품권 사용 지역을 청산면으로 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적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할 거요? 말 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게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월 15만 원은 뭔 효과를 본다고. 이것부터 이 규모부터가 연락이 좀 기만적이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우리 저번에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그 샘 알트만 네네. 월백짜리 실험. 오픈 AI. 네. 월백짜리 기본소득 실험 했잖아요. 저희 텍사스랑 어디야? 그쪽이 아무튼 1,000명 대상으로. 월백짜리 기본소득 실험 1년 6개월 했는데도 그때도 유의미한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 15만 원으로 무슨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애초에 연락이 좀 사람들을 너무 거지로 보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네. 그러니까 쓸 데가 없잖아. 그렇죠. 식품 사막 지역 같은 데가 꽤 네네. 있고. 게다가 청산면 정도 되면 면은 더 좀 협소하잖아요. 네네. 읍보다 작은 행정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소비처를 면으로 한정시켜 놓으면은 무슨 뭐 청산면 주민들끼리 장마당이라도 열려 돈이 돌지 뭐가 돼. 이러면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일부 편의점이나 뭐 이제 소매점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도 없지는 않을 거란 소매점은 말이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일부 소매점들만 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뭐 지역으로 다시 순환이 되냐? 아니지. 그쪽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왜냐하면 봅시다. 소매점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어디서 떼옵니까? 바깥에 이제 뭐 외부에서. 대기업에서 떼오죠 대부분. 그러니까 네. 도매상에서 이런 데서 도매상에서 떼오는데 이제 떼올 거 아니야. 그 물건 만든 데가 어디냐면 뭐 대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거나 대부분 외지란 말이야. 외지지. 예. 그러면 일단 뭐 15만 원씩 돈 돈다고 쳐도 그중에 한 10만 원 이상은 외지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나머지 이문 얼마씩 떼먹고 나면 뭐가 남겠냐고 대체. 그 돈을 얼마나 순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호텔이라도 하나 지어도 뒤통수 맞은 호텔이라도 맨날 노쇼 당해가지고 노쇼당하는 호텔. 그리고 이제 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는 게 지금 3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네. 폐쇄 경제를 약간 폐쇄 경제 구조처럼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네네. 3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월 15만 원씩이니까 연 180만 원이란 말이죠. 뭐
푼돈이면 푼돈인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작은 돈은 또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의 돈을 풀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과연 그럼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게 입증이 됐냐? 아니죠. 인구가 뭐 인구 준 거는 그래 뭐 가라로 전입했다가 그냥 다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칩시다. 근데 뭐 유의미하게 지역 뭐 상권이 살아났다거나 뭐 일자리가 좀 창출됐다거나 약간 지역 경기가 부흥했다거나 그런 감도 전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돈 돌렸는데 아무런 그 선순환도 입증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봐도.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입증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 자체로는 계속 외부에서 돈을 투입해야지 이건 굴릴 수 있는 구조,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뭐 민주당 뭐 개딸인지 아니면 민주당 여론 조작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하지. 아무튼 뭐 여론팀 댓글 대응팀 그런 걸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디지털 미디어 팀인가? 하여튼 네. 뭐 다른 뭔가 이름이 있죠. 옛날 디공당 같은 애들. 네네네네. 걔네들이 이제 SNS에서 활동하면서 적은 글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까주고 했는데 뭐 무슨 지역 상품권을 지급받아서 행복하더라, 뭐 자기 엄마가 행복해하더라 그런 글이 저희 눈에 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누가 공짜로 주면 행복하죠. 당연히 기분 좋지. 아, 코로나 때 좋았어 우리도. 공짜로 주면 행복하지. 근데 문제는 그 계속할 수 있냐고. 그리고 계속했을 때 과연 어떤 선효과가 나오냐고. 당신 기분 좋은 거 말고 뭐 매달 25만 원씩 준다고 치자고. 뭐 그럼 받으면 기분은 좋죠. 그거 말고는 무슨 효과가 있냐고 대체. 실험으로도 입증을 못 해요. 이거는. 쌤 알트먼 경제 효과 같은 건 분석 안 했지 사실. 그때는 100만 원짜리 기본소득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삶에 관해서만 아주 검증을 했는데 거기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못 얻었고 사실. 그래서 이 농촌 기본소득 실험 3년차 됐는데 결국 보면은 아무것도 뭐 달라진 게 없다. 뭐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기도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 군수는 연천 군수 대승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애초에 경기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연락이 막 응모 들이밀어가지고 연천군이 된 거였거든. 그렇죠. 근데 두 군데 정도 더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한 세 군데 동네를 선정을 해가지고 했을 거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청산면은 유의미한 결과를 역시 거두지 못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간과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소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 이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뭐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상승을 했다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기본소득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은 고려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거는. 그렇죠. 뭐 국가 단위로 해봐야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환율이 개판나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이게 그 코로나 기간 때도 사실 거의 전국 단위로 테스트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게 뭐가 확 면 단위는 더더욱이나 효과가 나올 수 없죠. 이거는 그냥 진짜 보여주기식 이재명이.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 이미지 만들려고. 그리고 돌아도 안 보고 가버린 거죠. 자기는 떠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이건 좀 대승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본인은 이제 그 다른 브랜드를 밀고 있거든요. 기회소득이라고. 그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기본소득이랑은 전혀 다른 건데. 뭐 예술인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그러니까 자영업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약간의 삶을 보장해주면서. 그러니까 타겟팅된 어떤 직군이라던가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소득 보전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술인 집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좀 기본소득이랑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욕을 덜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럭저럭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는 게 뭐 실험 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돈 낭비인 실험일 뿐이다. 근데 이제 이걸로 만약에 기본소득 무용론이 입증이 된다면은 뭐 돈 낭비는 아니겠지. 그런 결론이라도 낼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필연적으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은 지역이 너무
단위가 작아서 그런 거다. 네. 이거 키우자. 네. 그 소리밖에 못 해요. 그렇죠. 그 소리밖에 못 하겠죠. 근데 했거든. 코로나 기간 때 한 거야 이미. 그렇죠. 했고 뭐 유명한 결과 안 나왔고 네. 조사연구원이나 KDI 보고서에 네. 따르면은 근데 이제 뭐 저쪽은 이제 경기연구원이랑 그다음에 어디야 행정자치연구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 또 그 연구단 기관이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조금 뭐 유의미하게 나왔다고 막 하는 그런 것도 밀고 있는데 야, 국책기관 못 믿으면서 무슨 나한테 좋은 말은 그냥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농촌 기본소득, 농촌 이제 기본수당, 농촌 수당인데 네. 보기 좋게 실패했다 소식 네. 먼저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이 그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지난달 말일이죠. 31일까지가 이제 마감 시한이라 가지고 네네. 그게 이제 노벨 평화상 추천을 뭐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자격이 돼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급하게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제 추천을 넣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박선원이.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유를 이것저것 갖다 붙여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질문자가 아니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교포들 쫓아내려고 그러는 판인데.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근데 하죠. 지금 이 시국에 트럼프 평화상으로 밀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이렇게 좀 해야지 트럼프가 우리를 좋게 보고 교포들 안 쫓아내는데 그딴 개소리를 섞어가면서. 근데 그거 교포를 그냥 쫓아내는 그건 아니죠. 거 아니죠. 그게 네. 그러니까는 불법 이민자 개념인 네. 거지. 시민권자 말고 그 이제 뭐 유학생이나 시민권자 말고 그런 거 없이 이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분들도 교포는 맞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이면 네. 그 그냥 우리가 다시 받아야 돼. 받아야지 뭐 돈이 있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으로 쇼 보겠다고? 쇼당이 붙나 이게? 아니 그 애초에 그런 의도는 없지.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한 말이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이재명 좀 잘 봐달라고 트럼프한테 조공바치는 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뜬금이 없잖아 너무. 너무 뜬금없죠. 뭐 이제 이 박선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트럼프가 남북 평화에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도 좀 종식시킨다 그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종식시킨다 그러고 있으니 평화상 후보로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잘. 지금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이뤄낸 게 없고. 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만약에 추천을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모르겠어요. 올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뭔가 성과를 낸다면은 그거 보고 추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네.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멱살 잡아서 이제 평화를 멱살도 잡고 그다음에 무엇이 윈윈인가? 네. 언니 일단은 당연히 미국 국익 위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이것저것 뭐 전쟁 지원 직접 뭐 파병은 이런 거는 안 해도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간 지원 액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돈 끊으면 전쟁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한테는 영 손해 보는 장사로 비춰지거든요. 남는 게 없으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사업적인 딜을 이제 붙여주려고 그런 네. 식으로 종식을 시키려고 뭐 때로는 협박성 발언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뭐 그래 가짜 평화라도 이뤄낼 수 있으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화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화합은 아니기 때문에. 강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트럼프 뭐 최근에 이제 발언 들어보면은 뭐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개발하겠다. 미국이 점령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가 이렇게 시설이 들어서면은 거기서 안 싸우지 않겠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개발해서 미국이 돈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쫓아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아직까지 적절한 행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뭐 좀 한 거 보고 나가지고
뭐 그럼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시국에 이러는 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사실 예전에 미국의 그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도 말들이 네,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대통령 당선된 거밖에 없는데 한 게 그렇죠. 당선됐는데 갑자기 노벨 평화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바마 별로 좋은 인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주 별로 그냥- 이렇게 덕을 본 건 없었죠. 예, 물론 이제 박근혜가 호구해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호구라고 대놓고 등쳐먹고 아주 그냥 모욕까지 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박근혜를 욕해도 그럼 우리끼리 욕을 하는 거지 밖에서 우리 대통령 모욕하는 거는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잖아 사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좀 병신 같은 짓거리를 민주당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일자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뭐지 싶은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포린 폴리시의 이제 3일에 기고된 기고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꽤 유명한 저널이고 네. 이게 코로나 때도 이제 그 이재명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소득 관련된 기사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좀 제법 인용이 되었었던 그런 언론 매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그 국힘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자꾸 이제 구애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구제해 달라고. 네네네네. 그러는데 이제 정작 트럼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그런 반면에 어쩌면 그 최상의 외교 파트너로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일지 모른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 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그 글이에요.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서 이제 뭐 나름의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해야 되나 체크를 했는데 이게 기고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고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면은 한국 사는 미국 변호사야. 게다가 서울에 거주 중이군요. 네, 미셸 킴이라고. 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뭐 이 양반은 이재명 지지자인가 봐 아마도. 왠지 그래 보이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고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포린 폴리시의 어떤 보도인 것처럼 인용한 국내 매체들이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MBC입니다. 네네. 포린 폴리시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네들이. 명비 씨. 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네네. 아니다. 그냥 아마도 개딸로 추정되는 건물이 외국인이 미국 매체에 기고를 한 거다. 이거 완전히 그거잖아.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그거 아니야. 그렇죠. 시민 기자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지난 대선 때도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 네네.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누가 기고를 했는데 이걸 같이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보면은 미국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는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다 파악한 것 같고 어떤 인간인지. 그 적어도 지금 말 바꾸는 꼬라지만 하나만 놓고 봐도 좀 신뢰할 수가 없다. 그 정도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기 막바지에 다다랐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좋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네. 이제 새 행정부가 꾸려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판단이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한국에 대한 판단이 네. 뭐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그 떠내려가는 윤석열을 굳이 구제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건 확실하고 그거는 그럴 필요가 네. 없죠. 네, 그거는 사실. 확실하고 네. 이재명은 그러니까 두고 봐야지. 뭐 이재명이 되면 뭐 그때 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간은 당연히 보는 거죠. 이제 혹시라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될 수도 네. 있으니까는 뭐 접촉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제 그 좋다고 뭐 독일 대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온천지 사방 다 만나러 다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한미일 찬성한다 막 이러고 이코노미스트에다가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근데 정작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 굉장히 건조하게 보도를 예. 했더라고. 네. 예. 굉장히 건조하게. 왜냐면-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막 그 반미 뭐 네. 이런 이미지 네. 그리고 뭐 좀 친중적인 행보들 그런 거 다 이제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새 이렇게 네.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조하게 잘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새끼 못 믿을 새끼다. 요즘은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말을 수시로 바꿨는데 지금 이번 주에만 해도 보십시오. 뭐 기본소득 그 포기한다 그랬다가 어저께인가 다시 또 뭐 기본소득 그 위원장 기본사회위원장. 기본사회위원장 지금 안 내려놓는다. 이유지. 예, 그러면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경기 회복이 더 시급하지만은 기본소득은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다시 했어요. 네네네.
가랑이 찢어집니다. 찢어지죠. 네. 다리도 짧으면서. 네.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사진 올라온 거 또 키높이 또 이빠이 올린 구두 신고 있던데. 그런다고 다리가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발바닥이 높아지는 거지. 아니 그 키높이 구두 이야기 나왔던 거 잠깐 이야기 따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키높이가 좀 웬만해야지 너무 심하면은 비율이 신체 비율 전체적으로 심하게 어긋나요. 좀 이상해지죠. 예. 특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리가 길면 팔다리는 길이는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리가 긴 사람 팔도 길어. 근데 그렇지. 키높이 한 10cm씩 신어버리면은 팔만 짤퉁해지는 거야. 그것도 이상해지죠. 네. 그게 이제 여자들 하이힐처럼 아예 그러니까 키 높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힐은 그냥 그 구조 자체가 드러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이힐 신는 거는 키를 높이는 이유도 있지만 발목을 세워가지고 뭐 이제 엉덩이에 힘을 더 주기 위해서 더 이제 라인을 더 힙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더 그렇게 만다 뭐 그런 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이힐은 그나마 안 어색하게 통용이 되는데 남자들 키높이 같은 경우는 진짜 병신 같아져요. 그거를 한 10cm씩 그렇게 신어버리면은. 근데 이재명 사진들 보면은 진짜로 팔이 짧아.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키 비슷하게 맞추려고 키높이 신고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높이 맞추려고. 나란히 이제 사진 찍히는 경우들 있잖아. 네네. 그럼 이제 키를 막 높여가지고 어깨 높이는 어느 정도 얼추 맞아. 근데 팔 길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먹 하나 정도 더 길어버리거든. 이러면은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키 작은 그러니까 키 작은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편이 낫지. 그 키 높이 계속 신고 다니는 건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그 발목이랑 무릎 관절에도 안 좋고 이상한 디테일에 집착을 하죠. 남들 보기도 웃기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옹벽 스타일 머리를 계속 또 이제 머리뽕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머리만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거리 좀 떨어져서 보면 얼마나 병신 같은지 압니까? 그 배나 좀 그 튀어나온 배나 좀 집어넣으면 그것만으로도 많이 완화가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 뽕을 키우고 뭐 키높이를 신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좀 사실 좀 옷으로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냥 뭐 비싼 옷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뭐 그런 거에 관해서 그걸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없어 보이고 주변에도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운동도 안 하는 것 같고 운동 안 하는 거에 뭐 그럴 수 있다 싶다 바빠가지고. 뭐 감옥 안 가려고 이제 맨날 고민하다 보니까 뭐 운동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래도 좀 다른 식으로 커버할 생각을 해야지. 키높이가 그게 뭐냐고 대체. 그냥 이재명 하면 가장 돋보이는 게 그 보라색 입술. 네. 그거 굉장한 꼴초라는 거거든요. 그 입술은. 내가 그렇잖아. 하여튼 뭐 대충 알아.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뭘 해도 꼴 보기 싫고 병신 같고. 자, 그러면 뭐 프리토크로 2부를 한번 털어봤고요.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길에요. 사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에 9595-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 그리고 겨울에 참 좋은 생강청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인트로에 그 소개했던 그 더민주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Q 발대식, 이날 이제 이재명이 이제 발대식에서 뭐 축사
그런 연설을 했는데 내용들을 좀 봅시다. 이게 좀 상당히 좀 골 때려요. 이제 박근혜 그 탄핵으로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한 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시민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과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됐는데 대체 뭐 달라진 게 없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자기가 이제 이런 점을 사과드린 적이 있다고요 시민들한테.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이제 뭐 탄핵 집회 나와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탄핵 정국 당시에 이제 시민들이 그 집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뭐 그래도 많이 모을 때는 한두 번은 확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 표결 그 주 때 특히 그때까지는 그래서 좀 모이고 네. 또 여의도에서 그렇죠. 여의도에서 많이 모였지. 네. 국회 앞에. 네. 그러면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비 맞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라의 미래는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았던 온갖 성취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나도 묻고 싶다.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는데 왜 나서지 않을까? 그러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의심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건 맞다. 심지어 누구 좋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한다. 그래, 그건 맞다. 요 대목까지 보면 마치 이제 이재명 스스로에 대한 자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누구 좋으라고 얘기 특히 우리 대부분 이재명 좋으라고 저 집회 나와봤자 이재명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반성하려나 싶은데 이제 이 다음 대목에서 확 틀어버립니다. 이걸 방향을. 이제 민주당이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에 약간의 희망이라는 게 자기라는 거야. 이거는. 민주당이 약간의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자기인데 민주당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미 많이 불신을 초래를 해버렸다. 그리고 그 불신의 근원이 뭐냐. 이제 뭐 박근혜 정권 끌어내렸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정작 자기 삶은 달라진 것도 없고 세상도 달라진 게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자기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뭐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나름 그 정책 소통 플랫폼이니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제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광장 정치, 직접 민주주의는 이제 제가 인트로 그래도 적었지만은 굉장히 이게 포퓰리즘적이고 포퓰리즘으로 시작해서 결국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식 자체가. 그렇죠.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라니. 아니 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칠 리가 없잖아요. 정말 막 잘게 쪼개져야. 네. 그 동네에서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저 동네에서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아니 일반적인 가정을 봐도 뭐 아버지가 좀 권위주의적이라 가지고 아버지 위주로 흘러갈 수 있는 가정들도 있겠죠. 뭐 가정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 커플이라고 칩시다. 커플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은 뭐 한쪽이 이제 한쪽 의견을 그냥 따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은 둘의 의견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100% 되는 그런 커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재 영역에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잖아요.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지대를 다 생략하고 나 그 자체로 던져가지고 그 의견이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서 인트로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개딸한테 하는 소리지 개딸들 소리만 듣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 외치고 구속 그 석방하라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광장이 아니야? 그 광화문 광장인데. 거기도 광장에 나와서 지금 국민들이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응답 안 하고 그 사람들 내란 세력으로 지금. 그렇지. 내란 동조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지금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렇죠. 그
낙인 찍은 거죠. 누구는 나쁜 놈이고 광장에서 이야기하면 누구는 광장에서 이야기하면 시민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그 어젠가 그제 김현이 나와가 다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랑 나와가지고 네. 뭐 발표하던데 네. 그 전환길 강사를 갖다가 음. 뭐 내란 선전성동 이걸로 뭐 고발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아니, 이게 뭐 저도 지금 전환길 강사 분에 대한 네. 뭐 제 관점은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게 많이 없어요. 뭐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 굉장히 조금 행보에 대해서도 좀 그런데,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렇죠. 뭘 내라는 뭐 선동해. 뭐 그게 그 약간 좀 과격했던 발언이 있어요. 뭐 헌법,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대로 탄핵이 된다면은 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 의해서 휩쓸릴 것이다. 뭐 어떤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란 선동이다. 그러니까는 막 다 헌법재판소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밀어버려라 뭐 이런 사주를 한 거 뭐 이런 입장인 건데 야, 이거는 좀 그래 꼬투리를 굳이 잡으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야 너무 하잖아. 뭐 최근에 정광훈 구속시킨 건 잘했다고 봅니다. 정말 구속됐어요? 구속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며칠 전에 이제 입건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입건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드디어 구속 수사로 들어갔어요. 아 구속 수사 네. 구속까지 해가지고 정광훈 같은 경우는 내란 사주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고 뭐 별의별 저는 특히나 이제 그 저기 뭐야 분신하려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뭐 기회를 준다. 나중에 부추기관과 그거 진짜 용서를 못 하겠거든요. 그렇죠. 한 10년 이상 때렸으면 좋겠는데 성질 같으면은 그냥 무기징역으로 때려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뭐 정광훈은 그럴 수 있는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뭐 충분히 좀 선동가적인 면모는 있어요. 선동을 하죠. 충분히 선동을 하고 근데 능숙하죠. 있는데 이 강사 그 특히 역사 강사 그 스펙이 활용이 돼가지고 네네네. 커리어 활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 거고 그냥 저 양반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말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러면 또 전환길 씨 결국 국힘에서 출마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쪼아대고 밀어붙이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안 한다고 하는데 모를 일이고. 하여튼 괜히 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만드는 네. 나쁜 행위입니다. 이게 그거 굉장히 안 그래도 너네 이미지가 지금 카톡 검열하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 그렇죠. 뭐가 도움이 되겠니? 그리고 지금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저 사람들 에너지도 정치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내란 동도 세력이라고 딱지 붙일 게 아니라. 그럼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누구는 광장 세력이고 누구는 내란 세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에이 진짜 내로남불이야. 이게 내로남불이지. 그렇죠. 내로남불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다시 이제 또 이재명이 개딸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죠 이제 2월 7일 재명이네 마을에 이제 이재명이 오랜만에 글을 올렸어요. 아 탈퇴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냥 이장직만 내려놨지. 아 이장직만. 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광화문에 또 이제 탄핵 찬성 집회가 있어요. 네네. 많이 나와달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또. 네. 이거 일일이 읽으려니까 짜증나서 안 읽겠어요. 뭐. 일단 저도 이게 그 이재명 뭐 좀 찾아보려고 네. 페이스북 글을 이렇게 쫙 뒤져봤는데 네.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그 계엄 이후에 빛의 혁명 뭐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 그다음에 저쪽은 뭐 어둠의 세력이고 그래서 그거를 뭐 빛으로 밝혀주세요 뭐 이런 건데 유치해. 예, 되게 유치하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막 표현을 하는데 그거 좋나 봐. 힘이 되나 봐. 이재명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표현들이. 뭐 어쨌든 많이 나와라. 그다음에 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와라. 이제 근데 이제 이재명은 경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을 이건 이제 것이다. 경호상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잘못 옮겼는데 안전상에. 안전상에. 그 뭐 웃기는 게 아니 뭐 이재명이 아이돌급 인기인이야?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서 막 깔리고 그런 상황이 생긴대. 이거 이제 요 문장에서 저는 이제 좀 어이가 이걸 이제 통으로 들고 온 이유가 요 문장 때문이거든. 네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고 내란 세력은 결국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재명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 양극단주의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거짓은 진실, 거짓과 진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판을 거짓말 때문에 재판을 몇 년째 받고 있냐 대체. 위증교사 너 기다려 2심 위증교사 2심 선거법도 거짓말 때문이고. 그렇죠. 다 거짓말 거짓말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무슨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어떻게. 그리고 무슨 자기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 자기도 안 지고 있으면서 뭐 내란 세력은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거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뭐 극단주의 세력? 극단주의 누가 극단주의인데 지금? 그러니까 일배적 특성 예? 서로 다 저 새끼가 그런 겁니다. 라고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러면서 오늘 이제 강추위가 예상된다. 강추위 맞습니다. 지금 오늘 뭐 최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네네. 낮 기온도 아마 영하 10도에서 7도 사이로 이제 되게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강추위가 예상되니까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시라. 가시라가 아니고 오시라라고 글을 적어놓고 정작 자기는 안 간다는 거야.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따뜻하게 입고 가시라 이렇게 되는 거지.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챙겨 입고 나가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시라 그러니까 지는 없어. 입간판이라도 세워놔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키높이 구두 잘 이렇게 해서 다리 길어 보이게 해가지고 입간판이라도.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시국에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할 이유가 명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구속 수감돼 있잖아요.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지금 나오라고 하는 이유 지난주에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이런 거 보거든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새가 딸려 보이면 네. 이게 그것 때문에 헌재가 영향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양측 다 공이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예. 근데 그럴 거면 지도 나오든지 지는 안 나오면서 사람들도 날 추운데 나오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챙겼고 나와라 이 지랄을 하고 있어. 뭐 더 중요한 게 있나 보죠. 기온 때문에 그런가? 뭐 이제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뭐 운운하고 있는데 이제 맥락은 있습니다. 2월 4일 날 이제 민주파출소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날 이제 한 얘기가 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재명 암살단. 그렇지. 중단해야지. 이런 거 이거 너무 자극적이잖아.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서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글이 게시된 게 확인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혐오와 폭력이 당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민주당 탈당하기 전에 당계에서 뭐 찔러 죽이네, 뭐 칼로 뭐 37번 배를 그래. 쓰시네 그런 소리까지 뭐 들었는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네. 뭘. 그러면서 이제 뭐 경호 강화 등의 안전 조치를 당에 공식 요청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웃기는 게 사실 경호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막 떠들썩하게 경호 강화 조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경호 강화 조치한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그 조치에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정말로 이재명을 암살할 생각이 있다면은 저 새끼들 경호 강화 조치한다고 그러면은 암살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경호라는 거는 소리 소문 없이 티 안 나게 하는 게 경호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경우는 일단 쪽수 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러는 게 그냥 저는 이것도 공포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거죠. 언제 뭐 사실상. 그냥 자동으로 돼 이런 거. 이게 유치한 거지. 이게 사실 누가 이재명을 정말 죽이고 싶으면 네.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을 하니.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쓰지 차라리. 네. 텔레그램 정도는 쓰는 성의를 보여야지. 아니면 이제 그 항상 어떤 반란이나 작당 모의의 성지인 롯데리아로 다들 모여가지고. 그렇지. 롯데리아 구석진데 가가지고 감자튀김이라도 먹으면서 뭐 어린이 런치 세트 같은 거 시켜놓고 장난감 만지면서 그러면서 모의를 해야지 무슨 오픈 네이버 톡방 이런 데서 왜 하냐고 대체. 요즘 뭐 카톡도 검열을 하네, 뭐 검열이 있네 맞네 그런 이제 소문도 돌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암살단은 제목부터가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네. 아니 뭐 사실 확인까지는 안 해봤지만 캡처해서 도는 거에 그렇죠. 따르면 네. 혼자서 네.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뭐 닉네임을 뭐 이재명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네. 민주당한테 굉장히 해로운 그런 방제라던가 이런 걸 써도 막 방 차단되고 막혀버리고 막 그런다던데.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건 확인이 안 돼가지고 확인까지 한 건 아니라서 네. 과연 이 이재명 암살단 같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이런 제목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단계나 그대나 또 플랫폼 뭐지? 아무튼 뭐 더 부른가 뭐 어쩌고 하는 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있지. 뭐 그런 것 그런데 험한 걸 올라온 것도 지금 쭉 수집해 보면 장난 아닐 걸? 아 그럼요. 뭐 말해 뭐 합니까? 유독 이재명에 관해서만 이러고 있다 얘들. 아니 그러니까는 눈을 진짜 한쪽으로만 뜨고 있어. 네. 심각하게. 네네. 굉장히 이제 아부성 그런 액션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개딸들한테 공포 마케팅을 걸고 있는 그런 걸로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선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결국 선동이라는 거는 공포와 적개심을 기반으로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하고 그걸 자극을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죠. 그렇죠. 네네. 살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에 사실 공포, 그다음에 적개심 이런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포심이라는 게 애초에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네. 안 그러면 뭐 위험하든 말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네. 공포심이 있으면 빠릿빠릿해지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액션으로 이어지니까. 네네. 자, 그리고 선동은 솔선수범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재명 보십시오. 광장으로 나오라고 하고 자기는 안 나간대잖아. 선동가들은 뭐 이렇게 마치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깃발 흔들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선동가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람들 앞으로 던지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어요. 그게 선동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총알바지 칼바지가 항상 있는 거잖아. 뭐 조폭이나 비슷한 거야. 따지고 보면 선동가랑. 사실 선동은 제대로 하면은 본인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선수범을. 근데 뭐 잔데르크 같은 사람은 얼마 없죠.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제일 먼저 칼맞을 각오하고 나서는 선동가는 거의 없어. 선동가라고 잔다르크를 선동가라고 부르진 않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선동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따라가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동가들의 비겁자적인 면모가 그동안에 너무 역사적으로 많이 쌓여버려가지고 누적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선동이라는 거는 그런 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앞장서서 움직인다 해서 선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선동은 앞서서 움직이질 않잖아. 사람들한테 앞서서 움직이라고 부추기는 게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더 구체화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네. 의미가. 그래서 뭐 이 선동가 하면 또 이재명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동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재명이 아닐까. 원래 포퓰리즘 독재는 선동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괴벨스 같은 인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히틀러 본인도 굉장히 유능한, 그러니까 히틀러는 굉장히 본능적인 선동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 뭐 나의 투쟁 같은 거 나의 투쟁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한 번 읽어봤는데 그냥 슥슥 넘기면서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깊이는 없습니다만은 그 책 보고 이제 읽어보고 느낀 게 사실은 히틀러는 뭐 자기가 했던 말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틀러는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진실한 인간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그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유태인 학살 같은 걸 비롯해가지고 그 가진 뭐 피해 의식들이나 유태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전 세계에 가진 피해 의식 같은 게 다 그냥 어떤 조장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움 덕분에 호소력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고난 선동가예요. 히틀러도. 개인의 판타지를 아주 잘 전달했구나. 개인의 그 망상이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끈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먹힐 수 있었던 건 유럽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그렇죠. 사람들 머릿속에 뇌리에 네. 있었기 때문에 다들 호응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 부분을 잘 건드린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 대한 혐오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히틀러는 수천만 명을 학살한 그런 이제 극악무도한 악당이지만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지도 않아. 이재명은 그 정도 또 그거랑은 또 다르지. 이재명은 알아. 지가 구라를 치는 걸 알아. 그렇죠. 알죠. 구라라는 것도 알아. 수없이 구라를 쳐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이 더 최악이라고 봅니다. 아마 히틀러,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히틀러 자리에 이재명이 대신 있었다. 그랬으면 더 끔찍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냥 나쁜 놈, 그러니까 히틀러는
미친 놈이라면은 네. 이재명은 진짜 나쁜 새끼지. 네, 진짜 나쁜 새끼. 대가리 굴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집 걸린 대로 한 짓이 나쁜 짓인 거고 이재명은 대가리를 연락이 굴리는 거야. 사람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기서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더 뽑아먹을 수 있을까? 그걸 대가리를 굴리는 놈인 거야. 자, 참 이재명, 네, 이재명의 선동 네. 살펴보았고 이제 최근 이제 들어와서 2월 초부터 이제 김경수 뭐 SNS 글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설 전부터 해가지고 네, 평소 김경수 뭐 심지어 이제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 있고 네. 뭐 양기대 네. 이런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요새 민주당 안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제 이재명이 평산 방문해가지고 대통령님이 목소리 내신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명계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비명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몇 개만 짚어봅시다. 네네. 2월 3일에 이제 임종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요걸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비판의 핵심을 짚은 건 아닌데 핵심에 좀 그나마 제일 가까이 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실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젖잘싸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 졌는지 다시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그런 거 없었다. 지난 대선 끝나고 나와서 그냥 대선 끝나고 나왔더니 이재명 당대표 나오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재보궐 출마하고 당대표 나왔다. 그래서 아무것도 책임도 안 졌고 반성도 안 했다.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네. 뭐 후보인 저 때문입니다. 뭐 약간 흘리긴 했는데 하여튼 말뿐인 말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탓을 좀 하나 싶었는데 또 그걸 또 그렇게는 또 못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윤석열 캠프 같은 경우는 이준석 내세워 가지고 젊은 표들을 흡수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단일화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안철수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푹 끌어모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과연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했냐? 임종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동연 단일화했잖아. 이거는 별로 이 말은 굉장히 공허한 게 민주당도 할 만큼 했어요. 이재명 연 대표님 끌어들였잖아. 그렇지. 우리 표 받아 먹으려고. 근데 우리가 워낙에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라 가지고 그런 걸 안 넘어간다 그러고 안 찍어준 거긴 한데. 뭐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들은 다들 이제 충청에서 다들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충청에서 졌대 지난 대선 때.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왜 충청도 제대로 관리 못했냐, 뭐 충청도 뭐 이제 행정수도 이전 같은 그런 공약 하나 못 세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별로 그냥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뭐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안 한 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고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탓하고 네. 막 그랬던 거죠. 네. 뭐 그러니까는 좀 여러 가지 이제 핵심을 찌르긴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 시기가 일단 안 맞죠. 2025년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3년내 지나가지고. 2022년에 그때 얘기했어야 돼. 대선 끝나고 나서 당 대표 기원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당 대표가 먼저였나? 보궐이 먼저죠. 보궐이 먼저. 네, 재보궐이 먼저. 보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잡았어요. 그 지방선거 때.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그냥 이재명은 당 대표 후보 나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만 이기고 민주당은 2번 졌단 말이야. 그렇죠. 대선 지고 네. 지방선거 지고. 그런데도 이제 당 대표를 나오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뭐 그때 얘기를 그리고 딱 이 얘기는 정말 딱 그때 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당 대표로 만들어 줬죠. 그리고 총선에서 크게 이겼잖아. 총선에서 크게 이겨버렸잖아. 다 묻혀버렸어 이것들은. 예, 묻혔는데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고 나온다. 시기적으로 매우 안 맞는 말이다. 되게 무의미해지는 타이밍이다. 이게 이 얘기를 갖고 나오는 그렇죠. 거는. 항상 이제 이 옳은 말도 그때 하지 못하면 지나고 나면은 네.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리기 일쑤죠. 물론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대선이니까 이제 바로 직전 지난 대선 때의 패배를 들고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네. 좀 이 뒤에 워낙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많이 희석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공허하게 들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그리고 이제 2월 5일에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이제 김경수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국 체제가 똘똘 뭉쳤다는 걸 표현한 건데 그러다 보니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 그분들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선거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 이제 방송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부연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국 체제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뜻으로만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세상 좋은 말일 수가 없지 근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어설픈 변명을 하잖아. 인터뷰에 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놈이 단일 대우라는 게 참. 그러고서 뭐 뭐야. 근데 그런데도 뭐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예. 총선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싫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선택지가 조국 신당이 되어줬는데 대선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겠냐 예.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김경수 전 지사가 참 뭘 모른다. 뭘 모르는 건지 그냥 알면서 이러는 건지 알면서 이러는 건지. 이 조국혁신당 얘기하면서 네. 지난 총선 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서 뭐 불만을 아니 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들어졌다. 이게 대선 때 그럼 모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참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한테 표를 준다. 조국혁신당은.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예를 들어도 말이지. 네. 차라리 그 진보당 뭐 이런 애들이 뭐 표를 가져갔다 뭐 자체 후보를 내 가지고 네. 뭐 다른 짓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조국혁신당은 어림도 없다. 조국당 더군다나 조만간에 합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게다가 그냥 이미 굳은 자지 이거. 조국혁신당은 굳은 자야. 네. 굳은 자 애들 예를 들면서 뭐 대선에서 그게 쉽지가 않다. 더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좀 웃긴다. 이해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러니 상처받은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끌어안아야 뭐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라면 우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떠난 게 상처받아서 떠난 건가요? 아니, 저는 적어도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상처받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저거 틀렸다고 저거 잘못된 거라고 저거는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안 들어먹혀서 떠난 거예요. 그렇죠. 뭐 꼴랑 뭐 노무현 대통령 모욕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고? 아닙니다. 그런 걸로 떠난 게 아니라고. 근데 마치 감정이 문제인 것처럼 계속 김경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그 2018년에 진중권 교수도 지금도 교수인가? 하여튼 진중권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재명 그때 당시에 편들면서 해경고- 경기도지사 경선 때 있었던 일을 예. 그런 식으로 감정의 싸움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던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때 당시 우리를 파시스트로 몰았어. 그렇죠. 교수가. 네. 뭐 그게 아니었거든. 이재명이 진짜 좀 위험한 놈이란 말이야. 그때 이미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활동 때 있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았단 그렇죠. 말이야. 대장동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거기서 보인 어떤 반민주적인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지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2018년에 추미애도 그 당시 이재명 반대하는 당원들을 모욕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쓸데없는 걸로 쓸데없는 걸로 태클 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놈의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지적한 그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무시해왔지. 그냥 그리고 지금 이 꼬라지가 나는데도 김경수가 반성한답시고 한다는 소리가 뭐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 잘못 짚은 겁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김경수 씨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딴 식으로 내 면전에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싸다고 한 대 날릴 겁니다. 야, 이 씹새끼야 사람을 뭘로 보냐고 그러고 싸다고 날릴 거예요, 진짜로. 싸다 그러면 진짜 하면 안 돼. 아니야. 한 대 맞아야 돼, 이런 새끼들은. 안 돼. 진짜 저는 이 김경수 뭐 지난주에 그 했던 얘기도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은 차마 못 드렸지만은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 하찮은 이유로 당 떠나고 뭐 이재명이랑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민주당이 이제 품을 넓혀서 우리 같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다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일 날 또 김정부의 시선 집중에 고민정이 나왔어요. 이번엔 고민정. 이게 그 왜
그 민주당 단톡방에서 네. 최민희한테 험한 꼴 당하실 뻔한 분이 고민정 의원이라고 하죠. 그래요? 예, 고민정 의원이래. 그러니까 고민정이 이대로 괜찮냐 어허. 했는데 최민희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또? 아니 뭐가 문제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굉장히 막 그 좋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막 말꽃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 거 한 게 최민희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을 만든 게 고민정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정이면 최민희가 그렇게 나오면은 전원책 씨를 좀 닥쳐주시죠. 내가 제대로 싸움 건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그 출연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옛날 이제 뭐 이런 질문을 이제 그 김종배가 했습니다. 이제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이제 매불주에 유시민이 출연해가지고 아주 싸그리 다 깠죠. 비명계를 아주 심하게 임종석, 김경수, 네. 김부겸 또 누구였더라? 하여튼 이렇게 싹 아주 선물 세트로 까버렸어요. 아주 상스럽게 이제 막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막 그 당신들이 나뜨는 게 민주당 망하는 길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셉니다.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네. 깜놀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는 게 한국 사회인데 이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 한마디라도 해버리면 개딸들한테 그냥 짓밟혀가지고 찢어 밝혀지더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박이라고. 네네네. 수박으로 내몰려가지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왔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 말은 좀 비겁해 보이는데 다행히 윤 대통령만큼 이 대표가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일단 풍자라는 게 뭡니까? 풍자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그렇죠. 게. 권력 없는 사람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는 게 풍자예요. 그렇지. 권력-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권력자와 권력자들 간에는 그냥 권력으로 싸우면 됩니다. 아니면 정치로 싸우면 됩니다. 맞짱 까면 되죠.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들을 한테 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풍자를 통한 비판이나 뭐 조롱 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윤석열 취임하고 나가지고 뭐 취임과 동시에 취임 전부터 윤석열 탄핵 혹은 반대 집회를 김민웅 씨 주도로 줄기차게 왔습니다. 촛불행동은. 그거 탄압한 적 없죠. 윤석열 정권이. 네. 그리고 윤석열 비난 온갖 뭐 그놈의 경소리부터 해가지고 온갖 험한 말들 김건희 향해서 온갖 험한 말들도 저쪽 유튜브에 넘치게 쏟아냈어요. 그런 거 윤석열 정권이 탄압한 적 없습니다. 그러네. 없었죠. 윤석열은 적어도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뭐 총칼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국민한테 든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 했으면은 열린 공감 따위가 남아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벌써 들어갔어야지 어디. 뭐 이제 김어준 잡아 넣으려고 했다. 그 정도까지. 뭐 이제 저는 적어도 윤석열이 이제 뭐 계엄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 계엄의 총뿌리는 권력한테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권력한테.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윤석열 본인이 권력자인데 권력끼리 싸울 거면 정치로 싸워야지 뭔 군대를 동원하냐고 이게 무슨 뭐 백주 지금 21세기인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반면에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탄압당한 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백브리핑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딴 타자가 고발을 해도 당사자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기소를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게 그쵸. 되는데 네. 이재명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수많은 고발에서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네. 경찰을 만났단 말이야. 그렇죠. 뭐 실제로 입건된 케이스는 거의 없죠. 네네네. 그래서 그 고민정의 이 평가는 사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풍자에 관해서는 이재명이 폭력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전혀 이런 거에 관해서는 폭력적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환계 강사 같은 사람한테 하는 게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걔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 그 김상진 TV 네. 채널 문 닫았다고 하는데 네. 그 민주당이 하도 고발 때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 김상진 TV 같은 거야. 뭐 신남성연대나 뭐 그런
어우 버킹 남성연대. 이제 그런 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전환길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게 미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고민정 의원의 이 발언은 뭐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꽃밭이 좀 남아 있다.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이야기 보면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비와 청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혹은 국회 역할을 어떻게 해달라 의견을 내면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도 늦어. 한참 이게. 늦죠. 네. 한참 늦지 진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입틀막이다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하는 그렇죠. 게. 민주당이 예전에 이제 입틀막 그 예, 윤석열 경호원들 퍼포먼스 했는데 자기들도 입틀막 그동안 해왔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본인에 대한 공격들, 페이스북 댓글들은 내가 보기에 이제 너무 내가 보기도 힘들다. 사실 고민정은 우리한테도 많이 공격당하긴 했지. 했죠. 양쪽으로부터 다 당했지. 다 당했지. 뭐 그래서 이 고충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뭐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다음 마지막 말이 좀 짜증이 났어요. 저는 유시민을 향해 가지고 뭐 수박머리가 한창일 때 어떤 역할을 했냐 당신은 그렇게 대묻고했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모를 때 고민정 씨 당신은 뭐였습니까? 안 했잖아.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최고위원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의 그 2022년 네. 그 전당대회 때 네네. 정청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네. 최고위원이 고민정이었단 말이야. 그랬나 그때? 네, 그랬어요. 2위였어요? 2위였어요. 셌네. 2위 아니면 3위였어요. 하여튼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때도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끝까지 공격당했단 말이야. 이재명 지지자들 저거 찍어내야 된다고. 저 수박이라고. 저것도 수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거의 순위권. 네. 1등 아니면 1등은 절대 아니고 1등은 정청래였고 네. 2등인가 3등이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도 뭐가 좀 남아 있나?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다수인 거지 민주당은. 딱히 대립각도 안 세웠잖아 고민정 최고위원 하면서. 그렇죠. 예. 뭐 입 바른 소리 한 적도 거의 없고. 뭐 이제 뭐 체포 동의안 때나 뭐 근데 체포 동의안도 결국 자기 본인도 찬성했어요. 고민정도 그때. 체포 그래. 동의안 참 반대했겠지. 반대 찬성이. 반대했겠지. 그때도 그러니까는 다 이 그렇죠. 지도부 대표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 했어. 방탄 충실하게 해놓고는 뭐 이제 와서 좀 공허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지난주 이제 뭐 이재명 평상 방문 이후로 좀 전국이 좀 뭐 재편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이 좀 있어요. 이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걸 이제 제가 소제목을 이제 새미래의 길이라고 잡았는데 이걸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 당 공식 약어는 새민주잖아. 네네네. 근데 저는 뭐 이제 뭐 새로운 미래 이름에 그 이름에 특별히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랑 정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새민주라는 약칭보다는 새미래라는 약칭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 이제 그 평산몰 방문 이후로 이제 원래 우리 정치 기반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지 기반 자체가 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약하지. 혼란 그 자체죠 어떻게 보면은. 뭐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기반이 더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제 얼마 안 되는 지지 세력이지만은 이 지지 세력도 좀 다시 갈라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이를테면 네네. 이제 민주당 복당파들 그리고 이제 뭐 국힘과의 연계를 또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도 포지션 안에서 영역 확장하자. 원래 우리가 하려던 대로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갈래 정도로 갈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다들 이제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선택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감정적으로 대립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거든 간에.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게 어떠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이러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지. 뭐 내 말 안 따르면은 저 새끼는 나쁜 새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면 뭐
취급까지도 하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다행히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선택지 외에도 이제 어떤 우리 지도자에 대한 인식 같은 걸로 또 갈라지는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좀 비토론 같은 게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간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저희도 했었습니다 방송에. 네. 이낙연 대표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 한 적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평산마을 그 설 연휴 때 발언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 비토론. 네. 혹은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네. 이런 데서 또 인식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걸로 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생겨요. 뭐 일단은 이제 늘 그동안에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런가 보다 할 문제들이지 이런 것들이 결국 좀 이게 비극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가장 큰 구심점은 공통의 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문칙 연대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그 세미래라는 게 반 이재명 연대. 그러니까 우리도 반 이재명 연대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이 구성원들 간에도 또다시 반목이 일어난다는 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네.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총선 때와 이제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저희 인트로에서도 소개했던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평산에서 하신 말씀, 그것들이 이제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지난주에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시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평가, 네, 통합의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병헌 대표께서 확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목을 수정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그 대목을 수정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대통령님 말씀의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대표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문 대통령님 끝까지 옹호하시는 분들께서 전병헌 대표께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확인해주지 않았냐.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마라. 근데 진짜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게. 그 문장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이제 구도가 문제인 겁니다. 구도. 그동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스탠스로 돌아서신 분들 중에는 뭐 이제 이 말씀 이외에 그 지지난주였나 그 윤석열 구속되면서 뭐 이제 국민의 승리 그런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때부터 돌아서셨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평산에서 하신 말씀만 놓고 그 말씀만 놓고 봐도 사실은 뭐 그게 그 문장 하나로 뭐 내용이 확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말씀 이후로 이 정치 구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갤럽 결과를 인용을 할 건데요. 네네. 이게 총선 때와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총선이지 2024년 총선 때와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은 다시 이 무당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고 양당의 지지세가 다시 쏠리고 있어요. 양당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언제부터 이거냐면은 12월 첫째 주부터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때부터 이 무당층의 비율이 전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쭉 감소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점점 이제 자기 진영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네. 예. 이게 그러니까는 총선 때와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다시 한번 3지대 아니면 제3의 후보는 들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거는 양당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합계를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네. 이 12월 첫째 주 전까지 양당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70%가 안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이게 11월 넷째 주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64%였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1월 넷째 주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38이야. 거의 80이야. 그렇죠. 거의 80이네. 예. 그러니까 양당으로 싹 쏠려간 겁니다 이게. 유보충 상당수가 이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양당 중에 하나로. 네. 언제든지 이재명 아니면은 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정치 양극화는 앞으로 계속될 여지가 굉장히 다시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여론조사로 보면 네네.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민주당 으로 뭉쳐라. 네, 민주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이러면은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중도층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더 기름 붓는 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은 새민주한테는 굉장히 적대적인 말씀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렇죠. 우리 새미래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자강을 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자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 탈당파 또 생겨야 되고 그거 있어야 되고 네네. 심지어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탈당 이탈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모여가지고 민주당 하나 있고 국민의힘 하나 있고 그 양쪽에서 각각 나온 연합 세력 정도 만들어져야지 뭔가 비벼볼 수 있단 말이야. 그나마 그렇죠. 예, 네. 뭐 그다서 대통령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민주당으로 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또 낮아졌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낮아졌다. 얘네들 오히려 손짓한단 말이야. 그렇죠. 다시 들어와라. 세밀해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렇죠. 여기서 네. 국민의힘 대통령 되는 거 저런 계엄 세력인데 쟤네들 대통령 되는 거 놔두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걸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으로 돌아가면은 선택지는 없어요.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이건 깰 수 없는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네. 그렇다는 거는 민주당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들러리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뭐 이념적으로 뭐 진보라고 네. 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이래서도 갤럽 조사 보면은 이재명 지지한다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렇습니다. 69% 그다음에 진보에서 63%. 나머지 다 더해도 여기 누가 있냐면은 뭐 조국, 뭐 김동연 네.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뭐 더해봐야 뭐 20도 안 돼. 다 더해도. 그렇죠.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 왜 범진보라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면은 이낙연 대표님이 2위 할 때도 있고 3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그 뭐 16% 정도 나오면은 뭐 2등이고 네. 뭐 10% 좀 안 되게 나오면은 이제 김동연이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네. 그런 조사들 안에서도 다 합치면은 안 돼. 그렇죠. 그리고 택도 안 돼. 그리고 오로지 범진보 진영 안에서의 조사고. 네. 반토막 조사, 반토막이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지지율 다 합쳐도 이재명한테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민주 진보 진영 안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한 7-80% 가까이 나올 걸요. 많이 나오는 조사는 네, 가상 투표하면 그렇게 나올 걸요. 그 정도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저도 경선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훨씬 더 센케가 돼 있어요, 지금. 일극 체제가 완성되면서. 적어도 그러니까 야권 진영에서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으로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재명 지지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구도 같은 걸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알고 하신 말씀일 수도 그러니까 있지. 이제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면 애초에 입을 열면 안 되는 거고 알고 하신 말씀이면 그냥 부역하는 거예요 이재명 체제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쟤네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쟤네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쟤네가 잡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쟤네를 뺀 나머지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해서 잡았어.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사실 근데 안철수가 있었지. 안철수가 좀 깨방정을 떨어줘서 더 쉽게 했지. 만약에 1대1로 했으면은 뭐 그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탄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1대1로 됐어도 그때 이기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기긴 했을 건데 이 민주당 강세의 어떤 그 여론 지형, 그러니까 여론 구도가 잡히기 시작한 게 박근혜 탄핵 국면부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한 10년 전에 한나라당 계열 네. 그쪽 정당이 뭐 이렇게 웬만한 선거에서는 그쪽이 다 이겼잖아요. 네. 그 구도가 지금 역전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 전국 이후로. 네.
그게 이제 탄핵이라는 그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투표 연령대가 바뀐 것도 있죠. 지금 40, 50대 그 이재명 지지에 가장 주축이 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센 표심을 발휘하는 연령층이 이제 그렇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한테는 적대적인 말씀이 된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그런 의도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네. 말이다. 네. 그러니 뭐 그 말씀을 따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니까 네.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따져 보면은 결국 이제 과거에 문파였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랑 뭐 이낙연 대표님이랑 처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똑같죠. 뭐.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낙연 대표님 끌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이제 그 점에서 좀 뭐 이낙연 대표님 스스로 역량 부족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지금까지 그 뒤에 흘러온 길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갈팡질팡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요인이 있잖아요. 누구 탓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의 이제 지도력 부재라는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님도 비판받으셔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일정 부분은 뭐 배신당한 끝에 여기까지 내몰리게 된 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배신이라면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좀 약간 네. 오해했지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님을.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 좀 네. 저버리신 면도 그렇죠. 있는 거죠. 뭐 중원으로 가자 그래놓고는 정권 내내 인선들 보면은 아주 그냥 진보판으로 깔아 놓으셨고. 그러니까 진짜 일부를 네. 이쪽이 일부야. 네. 그러니까 뭐 강경화 장관이라던가, 그렇죠.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 뭐 이낙연 총리, 요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다 그냥 진보 좌파판이야. 그냥. 뭐 몇몇 빼면은 네. 진짜 오히려 다 민주당 쪽 인사들, 뭐, 민주당 쪽 진보 인사들. 예, 예. 그쪽에 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네. 훨씬 더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장관 그 내각을 꾸려놓고 나니까 실기들이 꽤 있었다고 봐야 네. 됩니다, 사실은. 게다가 조국 사태 터지고 나서 그 이후는 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2021년쯤이었나? 네. 그 민정수석을 교체를 했는데 네. 이분이 뛰쳐나가신 경우 일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랑 윤석열이랑 이걸 어떻게든 네. 봉합을 하려고 했다가 음. 그냥 본인이 튕겨져 나가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셨어. 네. 그때 이미 다 무게추가 민주당으로 그냥 다 기울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낙연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거 과거에 박근혜 사면론 같은 경우에 아, 네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언질 조금만 해줬어도 완전히 온전히 이낙연 대표님 혼자서 화살 다 맞을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지. 네. 그 말씀을. 예. 사실은 뭐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 좀 봐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 일각에는 이제 양정철이 그렇게 찔러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꼭 양정철인지는 몰라도 네. 하여튼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근데 이제 흔히 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IMF 때를 연상시키는 IMF 때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 때 그때를 연상시키게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님도 스스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도 한데 너무 결국은 이렇게 했잖아. 예.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결국은 쪽에서 박근혜는 사면을 했잖아, 확실하게.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할 거였는데 예. 그렇게 혼자 화살밖에 냅두냐고. 우리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예. 그냥 그거 이제 안면몰수 해버리니까. 이제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거 배신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는 우리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율로 대체한 거야. 이낙연 지지율만 쫙 떨어졌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병상련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랑. 네. 또 결국은 또 시간이 모자라네. 네, 모자라죠. 어쨌든 근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는 지금 같은 길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니면은 그냥 우리 끝나고 네. 우리 그냥 터진 거고 우리는 이대로 소멸되고 소멸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 뭐 범진보 진영으로 뭐 이렇게 뭐 알아서 하든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안에 저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가? 네. 힘들지. 뭐 이제 힘들어.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는 길이 확실하게 다르다. 네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과거에 동지였던 분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제 갈라서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되더라도 서로 그냥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헤어지더라도 네네. 뭐 굳이 뭐 머리 잡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물줄기가 더 커요. 민주당이 어쩔 네. 수 없어 지금 우리 물줄기가 뭐 시냇물이지 우리가. 자, 근데 이제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업로드 기준 2월 10일 월요일 날 이제 그 광주에서 개헌 토론회를 하고 연 대표님이 이제 거기서 그 연설을 개회사였나 기조연설. 기조연설을 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는데 뭐 대선 출정식은 아니더라도 정치 재개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내시지 않는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또 따라가야죠.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잖아. 네. 뭐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는가. 서로 싸우고 머리치자 뭐 서로 비난하고 할 일 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냥 저거 안 되면 그냥 블락하고 마세요. 그렇죠. 네. 블락하면 되지 그래. 그래서 서로 편해집시다. 네. 예, 뭐- 예, 시간이 급해서요. 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못다한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마침 또 이제 그 월요일에 기조연설 하시고 나면은 또 이제 할 얘기들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좀 보강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